자, 누가 제일 먼저 질문하셨어요? 네. 질문 보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요즘 아이들이 네. 학교에서 왕따나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서로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보호며 사랑하면 좋을 텐데 네.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지금 상당히 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차별들 많고 말씀이죠.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죠. 가야 할 길이 참 먼 존재들입니다. 누구든지 뭘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뭐 능력이 많다 그러면 항상 어떤 그런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 기분으로 우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과시하려고 그렇게 항상 마음자리가 참 닦여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삼계육도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뭐 성문연각, 보살불.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이른바 단계 거쳐서 지금 사람으로 온 거예요. 우리 바로 밑에 단계는 아수라, 축생이라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 지금 생활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동물들하고 다름이 없는 생태를 살고 있습니다. 다만 머리라거나 지능이라거나 지혜가 좀 그들보다 낫다고 할까요? 근데도 우리는 동물들과 큰 진배가 없는 그런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가 인간이 사는 이 세계를 정글이라고 표현한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정글이죠. 좀 사람들이 동물로부터 승격되어 와서 그런지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나라에서 법을 제정했어요. 지난 2019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2019년도에 이른바 그 법이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건데 만든 건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동안에 직장 생활 과정 가운데 뭐 직장에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이렇게 뭐 제보해온 그런 것들이 73% 74% 정도가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고 70% 이상이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보통 웬만한 직장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신고하거나 뭘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나쁜 자리로 보낸다거나 추가 근무를 시킨다거나 뭐 등등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작은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말씀이죠. 보면 일진 학교에 일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쓰는 그 요즘에 그 운동 선수들 가운데 무슨 일진을 하던 그런 친구들이 학급 그부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그부들이 커가지고 국가 대표 선수님 뭐 이런 사람들을 막 그냥 고발하잖아요. 그게 막 제명당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당사자는 정작 그걸 가해를 가한 선수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죠.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이게 참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마음 가운데 야수성이 있어요. 심리학에도 beast-like streaks인데 beast-like 이 동물적인 어떤 야수적인 어떤 속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해결이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정말 교육이 정서교육이랄까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한 교육이 심각하게 그렇게 전개되지 않으면 이게 쉽사리 없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직장 내 뭐 괴롭힘 금지법이 생겼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학교나 단체에서 지금 뭔가 자기가 능력이 좀 있다 그러면 과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부처님 말씀대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으로 뭔가 서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모든 매스컴 같은 데서도 이런 점들을 말씀이죠. 이런 점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른 오타각세라고 하잖아요. 시대가 점점 흘러가게 되면 시대가 나빠지니까 중생들의 견해가 나빠지고 겁탁, 견탁, 중생탁, 명탁, 번뇌탁 인간의 의식세계가 탁해집니다. 그럴수록 좀 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라거나 성현들의 말씀이라거나 이걸 정말 지구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세요. 네, 누구실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늘 자식이 걱정인데요. 네네.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관리되는 걸 통해서 자녀의 휴대전화를 체크한다고 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우린 누구나가 다 감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감시의 주체가 누구 아니? 우린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양심이 부처님과 통하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면 업경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업경대 앞에 딱 쓰면 평생을 살아가는 건 영상이 쭉 흘러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감시자가 무서운 감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하니 자기가 뭘 잘못하고 나서도 뭐죠? 괜히 아무도 없는데도 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감시자가 있다는 걸 부지불식간에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되거나 아니면 누구나가 다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엄마가 항상 말이에요. 뭐 양심의 가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뭔가 하니 엄마 아버지가 나를 감시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더블 마인드 이른바 말하면 이중으로 뭔가 감각적인 어떤 그 마음의 내면 세계에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 이게 일종의 뭔가 정신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위축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강한 힘을 가지고 뭐 나가야 할 텐데 자신감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감시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아이들에게 뜻하지 않은 위축심상과 뜻하지 않은 뭔가니 자신감의 결핍이라거나 이런 어떤 측면을 가져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로 키워내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그 심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를 가져와서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그리고 뭔가 자신감 스스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나가 다 양심과 부처님에서 감시당하고 있다. 감시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뭔가 끊임없이 찍히고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상자가 있거든요. 눈으로 봐도 찍잖아요. 그죠? 마음도 찍어댑니다. 죄다 귀로도 이거 찍어대는 거예요. 귀도 기억이 나잖아요. 어떤 소리 같은 게 그 당시 소리에 뭐 데시벨이라거나 그 당시 소리에 뭐 어떤 뉘앙스라거나 그 당시에 그 소리를 말한 사람의 어떤 마음씨라거나 말씨 같은 것도요 전부 다 그 안에 감정이 들고 감각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 아버지가 날 감시하고 있다니까 조심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이들에게 뭔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올 것인가?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질문인데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좀 더 엄마 아버지가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진지한 어떤 그런 그 사려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커나면서 어떤 정서 발달이랄까? 어떤 아이들이 커나면서 뭔가 어떤 이데아 끊임없는 어떤 그런 그 창의적인 창발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그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역할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꼭 유념하시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대로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불성, 도덕성, 윤리성 같은 걸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화라거나 혹은 그러한 교육이라거나 그러한 어떤 정서 발달을 위한 그런 어떤 노력 같은 것을 좀 더 뭔가 기울이는 게 훨씬 더 의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지어가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야수성이 있어요. 동물성이 있습니다. 악마성이 있습니다. 우월성이 있고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강에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을 수도 없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좀 우월하다는 이유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거나 왕따라거나 이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런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법고대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꾸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어떤 그런 서로의 어떤 그런 마음의 세계와 어떤 그런 그가 가진 환경이라거나 요건들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법고대통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세요. 누가 하실까?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네. 이제 인공지능이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네. 인공지능이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대인데요. 네네네. 인공지능도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정말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진짜로 화두입니다. 지금 구글 같은 전부 다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뭘 보고 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유사한 정보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화두를 들고 깨달음의 세계를 갈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학자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그런 세계적인 바둑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세돌 선수가 세계적인 그런 바둑의 대가였는데 인공지능에 깨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사람들의 바둑의 고수하고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 이세돌 선수 때보다 수천 배 게임이 안 된답니다. 그때 알파고보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수만 배 더 발달된 인공지능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 우리 사람들이 보는 책 있지 않습니까? 몇 권, 이게 하룻밤새 수천만 권을 본다는 겁니다. 기보, 바둑에 이렇게 바둑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둑을 놓을 때 이기고 지는 모든 판을 전 세계 지금까지 모든 바둑을 놓던 그런 모든 기보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정보에 말이죠. 수천만 판, 수백만 판을 그냥 순식간에 다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할 수가 없죠. 인간의 지능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지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세계를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또 앞으로 더 기가 막히게 양자 컴퓨터라는 게 컴퓨터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와버리면 이건 또 인간과 인공지능은 거리가 3,000만리가 아니라 몇 억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이 화두 이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사실 솔직히 저도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면 화엄경 같은 데 보면 일민중 함시방이라 티끌 가운데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는데 인공지능이 정말로 뭔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지금 뛰어넘은 능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간다. 아, 이건 정말 좀 고려해 봐야 될 일이죠. 제가 이제 머리 깎고 사는 스님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쭉 봅니다. 70대 때 이렇게 쭉 오면서 보면 옛날에 법문한 그런 그 기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 뭐 30대 때 뭐 40대 때 쭉을 봅니다. 그럼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센세사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때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예, 이른바 말하면 평면적으로 얘기했다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입체적이 되고 공간적이 되고 점점 융합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의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법당에 오랜 세월 동안 나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게 사실 화두입니다.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이게 신세사이즈가 융합이 되고 통합이 돼서 새로운 이데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뭐냐? 정말로 인공지능도 끊임없이 공부를 시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전부 다 한데 그 친구들이 만약의 경우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런 친구들이 만약의 경우에 종합적인 어떤 이데아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종합적인 이데아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도 그런 상황 가까이 가고 통합적인 이데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는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담을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겠잖아요. 그죠? 로봇에게도 나는 불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로봇에게도 불성. 왜냐? 티끌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죠? 바위에도 불성이 있습니다. 바위에도. 네, 그렇죠. 아프리카에 뭐라? 아프리카에 사자의 몽관이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사자가 몽관이 죽습니다. 흙이 됐어요. 흙이 돼가지고 그 흙을 빨아먹은 뭐죠? 망고가 수출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망고를 먹었어요. 그 망고는 뭐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운반이 돼서 우리의 유전자 속에 사자의 유전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니까 지금 기계라 하더라도 이게 점점 뭔가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 당장은 무슨 화두를 챙기고 뭐 깨달음이라거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연구하는 거 보면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몸을 연구하는데 손 하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손을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어요. 이 손은 이렇게 펼 수 있어요. 근데 손은 뭐라? 잡을 수 있죠. 끌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밥을 옛날에 기억나요. 밥솥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으면 밥물이 된다는데 손이 계량기 역할을 해요. 손이 또 물이 뜨뜻한가 안 뜨뜻한가 체온기 역할도 해요. 손 가지고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보니까 이게 수백 가지예요. 로봇가 이 손을 가지고 이게 로봇 연구자들이 손을 가지고 연구하는데요. 이게 겁납니다. 로봇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두뇌 세계나 등등 해서 보면은 저는 앞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이 무슨 일을 낼 것 같아요.
분명히 일을 낼 것 같다. 정말로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다루지 않으면 이게 삥끗 잘못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인류는 잘못하면 거덜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해두고 다음에 또 인공지능 얘기하면 또 그때 연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